무좀 걸린 발하이가 괴롭힘 끝에 전화기를 든 여군, 그녀의 아버지는 전 국방부 차관이었다. 가해자들의 끔찍한 최후. 칠흑 같은 어둠이 훈련장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간간히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짙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 속에서 이하은 하사는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간신히 서 있었다. 전이 본 지 석 달. 그녀에게 군대란 거대한 침묵의 성과 같았다. 성벽 안에서는 수많은 부조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비명도 성벽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야, 신빙. 정신 안 차려? 귓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은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바로 앞 황수정 중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경멸감만은 칼날처럼 선명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지금 우리 소대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다른 소대는 벌써 다 끝내고 복귀했는데 우리만 내년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고. 하은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다.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길을 헤맨 것은 오히려 황 중사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 쓴 것은 가장 말단인 하은이었다. 소대원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피곤에 절은 눈으로 혹은 외면하는 시선으로 하은과 황 중사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침묵의 동조 혹은 방관. 그것이 이곳의 생존 법칙이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뒤에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황 중사는 하은의 관물대를 뒤집어 엎으며 먼지 하나까지 트집을 잡았다. 각 잡힌 수건의 오차 범위가 1을 넘었다느니 전투화에 광이 덜 난다느니 하는 식의 오직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지적이었다. 이따위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려니야. 아니, 아군 등 뒤에 총 쏘고 도망칠려니지. 대답 안 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깔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황 중사의 손이 하은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하은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다른 선임들은 못 본 척 제 할 일을 하거나 침상에 누워 이쪽을 향해 등을 돌렸다. 그들 중 한 명인 김상사는 심지어 작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 콧노래가 하은의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다. 이런 일은 일상이었다. 처음에는 억울했고 분했다. 밤마다 군장을 싸서 타령하는 꿈을 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무력감으로, 무력감은 체념으로 변해갔다. 이곳에서 정의나 합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저 버텨야 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군인 정신을 떠올리며 이것 또한 단련의 과정일 거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강해져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그 단련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가혹해졌다. 황 중사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단순히 군기를 잡는 수준을 넘어 한 인간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는 것을 즐기는 듯 했다. 그녀는 하은의 가족사를 들먹이며 비웃었고 여자라는 이유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귀한 딸내미 군대 보내놓고 발 뻗고 잠이 오신대? 회사원이십니다. 회사원? 퍽이나. 내 꼴을 보니 집안도 뻔하다. 이러니 여군을 뽑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계집애들은 역시 온실 속에서나 커야 돼.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그녀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견고한 벽이었다. 언제나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고 딱 한마디 물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참았다. 이가 부서져라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중대장이 다음 주에 있을 40km 전술 행군 계획을 발표했다. 완전 군장의 야간 산악 코스까지 포함된 연중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였다. 소대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황 중사는 오히려 즐겁다는 듯이 하은을 돌아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야, 재밌겠는데? 특히 우리 신빙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겠어. 안 그러냐, 이하은 하사? 그 웃음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지옥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하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균열이 단단할 것이라 믿었던 정신의 성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행군이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드는 대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아직은 견딜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행군 당일 새벽부터 쏟아지는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흙탕물로 변한 연병장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척거리며 발목을 잡았다. 20kg 넘는 군장은 비를 머금어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다. 하은은 빗물이 시야를 가리는 방탄 헬멧 아래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출발한 지 불과 2시간. 하지만 몸은 이미 1000리를 걸은 듯 무거웠다. 야, 뒤처지지 마. 누구 하나 편하게 행군할 생각하지 마라. 선두에서 황 중사가 악을 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하은의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다. 평소 같았으면 가장 먼저 지쳐 쓰러졌을 황 중사였지만 오늘만큼은 유독 기세등등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하은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이하은 하사, 군장 똑바로 안 매. 일부러 질질 끌면서 동정표라도 얻으려고 작정했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년 때문에 지금 대열 전체가 늦어지고 있잖아. 또다시 시작된 트집이었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군장끈을 고쳐맸다. 어깨는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고 등허리에서는 비명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주저앉는 순간 황 중사가 어떤 짓을 할지 불보듯 뻔했다. 비는 그쳤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가파른 산악 코스가 눈앞에 나타났다. 진흙과 낙엽으로 뒤덮인 등산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몇몇 소대원들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곳곳에서 거친 욕설과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때였다. 하은의 바로 앞에서 걷던 동기 최일병이 발을 헛디디며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졌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최일병의 몸이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다행히 경사가 급하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접질린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대열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황 중사는 냉정하게 외쳤다. 뭐해? 시간 없어. 최일병은 의무병한테 맡기고 나머진 전부 전진해. 그 누구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동기를 버려두고 가라는 비정한 명령에 대한 무언의 항의였다. 그때 하은이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최일병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일어설 수 있겠어? 하은아, 발목이 너무 아파. 최일병은 울먹이며 말했다. 하은은 그녀의 전투화를 벗겨 부어오른 발목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장에서 압박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군의관이었던 할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이었다. 이하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올라와? 산 위에서 황 중사의 고함이 들려왔다. 하은은 못 들은 척 최일병의 발목을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내 어깨에 기대. 내가 내 군장 들어줄게. 같이 가자. 하지만 너도 힘들잖아. 괜찮아. 둘이 합치면 20kg 아니라 40kg도 들 수 있어. 하은은 최일병의 군장을 자신의 군장 위에 겹쳐들었다. 순간 휘청했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비탈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소대원 몇몇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고 군장을 나눠들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전우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황 중사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자신의 명령이 무시당한 것,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은이 소대원들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어린 질투와 분노는 활화산처럼 들끓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황 중사는 이를 갈며 하은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행군이 끝난 뒤 어떻게 하은을 짓밟아줄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40km 행군이 끝났을 때 하늘은 다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소대원들은 거의 시체나 다름없었다. 모두들 녹초가 되어 생활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거나 드러누웠다. 하은 역시 군장을 내려놓자마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동기를 도왔다는 작은 뿌듯함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야, 이하은. 차가운 목소리가 하은을 불렀다. 황 중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침상에 걸터앉아 전투화를 벗고 있었다. 땀과 물집, 그리고 짓무른 상처로 엉망이 된 그녀의 발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황 중사는 그 발을 하은 쪽으로 들이밀며 말했다. 내 발 오늘 고생 좀 했거든.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황 중사와 하은에게로 향했다. 하은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황 중사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왜 못 알아들어? 훈련 중에 내가 보여준 그 위대한 전우에 나한테도 좀 보여달라고. 이 발에 생긴 무좀균까지 싹 사라지게 말이야.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한마디는 하은이 지난 석 달간 쌓아 올린 모든 인내의 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충격파와도 같았다. 핥다. 할그라고. 황 중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생활관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시간은 박제된 나비처럼 정지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오직 짓무른 발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만이 현실감을 부여했다. 이하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황 중사의 발에 고정되었다. 흙과 땀으로 더러워진 흉하게 부르트고 짓무른 발. 그 발가락 사이로 희끗희끗하게 피어난 것은 분명 무좀이었다. 저것을 할그라니. 그것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명백한 폭력이었다. 뭐해 안 하고. 황 중사가 턱짓으로 발을 가리키며 재촉했다. 그녀의 눈은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주변의 다른 선임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한 표정으로 혹은 마지못해 시선을 피하며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다. 최일병을 포함한 동기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하은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수조 안에 갇힌 물고기 떼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의 압력에 짓눌려 아가미만 뻐끔거리고 있었다. 하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석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당한 질책, 인격 모독, 폭행. 그 모든 것을 그녀는 견뎌왔다. 군인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인내는 군인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인내의 영역이 아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요구였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체념과 무력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분노이자 경멸이었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파편이었다. 못하겠습니다.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생활관의 공기가 미세하게 술렁였다. 황 중사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은은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다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황 중사의 발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황 중사의 눈을 꿰뚫고 있었다. 그 서늘한 시선에 황 중사는 순간 움찔했다. 늘 겁에 질려 고개나 숙이던 신빙의 눈빛이 아니었다. 야, 이하은.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황 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황수정 중사님. 하은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다. 저는 군인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지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사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시는 행동은 군기를 잡는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범죄? 이 미친년이 돌았나? 황 중사의 손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은은 날아오는 손바닥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한 대 더 때리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음껏 때리십시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은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 기세에 눌려 황 중사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발을 핥느니 저는 차라리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이 부대 전체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흔들림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생활관은 이제 경악으로 가득 찼다. 늘 조용히 당하기만 하던 하은의 반격에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최고 선임 김 상사가 나섰다. 야야, 그만들 해. 뭘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 황 중사, 너도 그만해. 장난이 좀 심했네. 어설픈 중재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황 중사는 김 상사의 만류를 뿌리치며 하은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 전현이 지금 하극상을 저지른 거 안 보이냐고. 이하은, 너 오늘 끝났어. 내가 너 어떻게든 군복 벗기고 만다. 알아들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은은 짧게 대답하고는 그대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생활관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를 잡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은은 정처 없이 걷다가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억울해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다. 스스로가 너무나 가여워서였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자신과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인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냈다. 얼마 전 상자를 뜯기 위해 행정반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차갑고 서늘한 칼날이 달빛에 번뜩였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편해질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칼날을 손목에 가져다 대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뚝뚝한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눈빛.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고 묻던 그 낮은 목소리. 아버지. 하은은 커터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린 그녀의 눈에 공중전화 부스가 들어왔다. 내일은 한 달에 한 번뿐인 정기 휴가 날이었다. 하은은 홀린 듯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뇌리에 각인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했다. 하은이냐? 아버지.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일 있구나. 그 한마디에 하은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의 일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하은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실망했을까봐 두려웠다. 나약한 딸이라고 군인 자격도 없다고 질책하실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이윽고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하고 또한 단단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부대로 데리러 가마. 푹 자거라.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하은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전화 한 통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녀는 그저 내일 아침이면 이 지옥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하은을 맞이한 것은 칼날 같은 침묵이었다.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고 살벌한 침묵. 모두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시선은 애써 그녀를 비껴갔지만 그 안에 담긴 적의와 경계심은 피부로 느껴질 만큼 뚜렷했다. 황수정 중사는 자신의 침상에 앉아 살기가 등등한 눈으로 하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넌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듯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아버지와의 짧은 통화가 그녀의 내면에 단단한 기둥을 세운 것 같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분노에 휩싸이지도 미래를 비관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관물대로 다가가 내일 있을 휴가를 위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속옷까지 몇 개, 갈아입을 사복, 세면도구. 그녀의 손길은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고 정갈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옷을 개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모습은 오히려 기이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생활관을 감싼 혼돈의 공기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었다. 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침묵을 깬 것은 황 중사였다.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내일 아침 일과 시작하자마자 중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할 거야. 신임 하사가 선임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넌 휴가는커녕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고 운 좋으면 영창 아니면 불명예 전역이야. 알아들어? 하은은 대답 없이 가방 지퍼를 올릴 뿐이었다. 그 무심한 태도에 황 중사의 자존심은 더욱 상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왔다. 야, 내가 말하잖아. 무시해.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라 듣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돌려 황 중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텅 빈 것처럼 보일 정도로 깊고 고요한 눈이었다. 이 미친년이 진짜 끝까지. 황 중사의 주먹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바로 그때 최고 선임인 김 상사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황 중사 참아. 여기서 일 더 키우지 마. 어차피 내일이면 전혀는 끝장이야. 괜히 폭행죄까지 뒤집었을 일 있어? 김 상사는 황 중사를 말리면서도 하은을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 아침 내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다.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황 중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내렸다. 그녀는 하은의 귓가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독사처럼 속삭였다. 그래, 오늘 밤이 내년이 이 제복을 입는 마지막 밤이 될 거다. 마음껏 즐기라고. 내가 말한 대로 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뒤집어질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황 중사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생활관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소등 시간이 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누구 하나 깊이 잠들지 못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내일 아침에 불어닥칠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은 역시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모든 것을 각오했기 때문일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푹 자거라. 그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이나 남은 칠흑 같은 새벽. 저 멀리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대인가 싶었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 수를 늘려갔다. 위병소 방향에서 들려오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 소음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몇몇이 창밖을 힐끔거렸다.
하은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부대의 정문을 향해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일렬로 늘어서서 헤드라이트를 밝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당도한 거대한 함대와도 같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서곡이었다. 새벽 4시 30분. 부대의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 정적을 깬 것은 위병소 근무자의 다급한 인터폰 소리였다. 당직 사령의 관사로 연결된 전화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성. 당직 사령님. 지금 부대 정문으로 국방부 등록 차량들이. 말을 채 잇지 못하는 위병의 목소리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묻어나왔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당직 사령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이 시간에.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보고해. 장난이 아닙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맨 앞 차량에는 성판이 붙어 있습니다. 성판이라는 한마디에 당직 사령의 잠이 확 달아났다. 그는 침대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일어나 창밖을 확인했다. 위병의 말대로였다. 부대 정문 앞은 일렬로 도열한 검은 세단들이 내뿜는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다. 그는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 입으며 사령실로 달려갔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자고 있던 중대장과 대대장이 비상 연락을 받고 뛰쳐나왔고 불과 10분 만에 여단장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 새벽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장성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쟁이 터지지 않고서야. 여단장이 허둥지둥 정문으로 달려갔을 때 선두 차량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이 아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였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현역 장성들조차 압도하는 서슬 퍼런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한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뒤로는 헌병 병과장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뒤따랐다. 성.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눈앞의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중년 신사는 여단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어둠에 잠긴 부대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온 부대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을 데리러 왔네. 그 순간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작전 참모 하나가 중년 신사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그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단장의 귀에 속삭였다. 여단장님, 저분은 전 국방부 차관이셨던 이하응 예비역 중장님이십니다. 이하응. 군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유명했던 전설적인 인물.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그 누구의 비리도 용납하지 않았던 칼날 같은 성정으로 참군인의 표상이라 불렸던 사람. 몇 년 전 명예롭게 전역한 뒤로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이름이었다. 여단장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전 국방부 차관 예비역 삼성 장군이 이 새벽에 자신의 부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다. 딸을 데리러 왔다는 말의 의미를 곱씹던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제 딸 이하은 하사가 이 부대에 근무 중일 텐데. 이하응 전 차관이 마침내 여단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태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정기 휴가라 아비가 직접 데리러 왔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문제. 그 한마디가 여단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하은 하사라는 이름 석자를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 애썼다. 며칠 전 새로 전입 온 여군 하사 중 하나였던가. 그저 수많은 병사 중 한 명으로 치부했던 얼굴 없는 이름. 그 이름이 지금 부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키가 되어 돌아왔다. 바로 그때 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새로운 차량 행렬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현역 군단장의 지휘 차량이었다. 비상 보고를 받고 관할 부대로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군단장은 이하응 전 차관을 발견하고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한 표정으로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선배님,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후배님 부대라길래 인사차 들렀네. 내 딸이 여기서 고생이 많다고 해서. 이하응 전 차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군단장은 그 고생이라는 단어에 담긴 서슬퍼런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여단장을 돌아보았다. 여단장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한낱 회사원의 딸이라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여군 하사.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군단장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부대의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 지옥의 문을 열고 강림한 것이었다. 이하응 전 차관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서막이었다. 군단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전 부대 비상을 발령했다. 지금 즉시 해당 중대 전 인원은 개인 장구류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생활관에 그대로 두고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시킨다. 생활관은 헌병 통제 하에 즉시 폐쇄하고 모든 출입을 금지한다. 군단장의 불호령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사이렌이 울리고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이하응 전 차관과 군단장 그리고 헌병 수사관들은 곧장 하은이 속한 중대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들이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생활관 문이 열리는 순간 안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막 잠에서 깨어나 옷을 갈아입던 황수정 중사와 김상사 그리고 다른 선임들은 문 앞에 선 인물들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단장, 헌병대장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자신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낯선 중년 신사. 황 중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혹은 어젯밤 하극상을 저지른 이하은을 징계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이하응 전 차관의 시선은 생활관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본 뒤 한 곳에 멈췄다. 자신의 관물대 앞에서 휴가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단정하게 서 있는 딸 이하은에게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하응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떨렸다. 그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아비가 왔다. 군단장이 앞으로 나섰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찰과 군 검찰 수사를 개시한다. 부대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모두 들은 대로 협조하도록. 그제야 황 중사와 다른 가해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가혹행위와 수사라는 단어가 그들의 뇌리를 강타했다. 설마 저 회사원 딸내미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돼. 황수정 중사, 김민지 상사. 헌병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지금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야겠으니 따라오도록. 황 중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린 채 하은에게로 향했다. 하은은 그저 무표정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황 중사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를 건드렸는지를. 자신이 짓밟고 모욕했던 것은 한 명의 나약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산의 영린이었다. 억울합니다. 전현이 먼저 하극상을. 황 중사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헌병들은 그녀의 팔을 붙잡아 거칠게 끌고 나갔다. 김 상사를 비롯한 다른 주동자들도 줄줄이 연행되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생활관의 모든 이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헌병들은 모든 소대원들과의 1:1 면담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불려간 것은 최일병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행군날 자신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 미움을 받아 고통받았던 하은의 이야기를 눈물로써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기폭제가 되었다.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했던 다른 소대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황 중사와 선임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가혹행위와 폭언, 부조리들이 낱낱이 기록되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부대를 감싸고 있던 두꺼운 침묵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골마 터지고 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햇빛 아래 드러나고 있었다. 하은은 그 모든 광경을 생활관 창문 너머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아버지, 가자. 집에 가야지. 이하응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석 달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다. 하은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하응 전 차관이 떠난 뒤에도 부대에 남겨진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군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감찰과 군 검찰의 수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밭을 갈아엎듯 부대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헌병 수사관들은 연병장 한편에 임시 천막을 치고 모든 부대원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겁에 질려 입을 닫았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뿌리 깊은 침묵의 카르텔이 그들의 혀를 묶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이하은 하사의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몇 년간의 전출자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는 삭제된 부대 내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복원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황수정 중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고 돈까지 갈취당했던 한 병사가 몰래 녹음해두었던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파일 속에는 황 중사의 욕설과 폭언, 그리고 다른 선임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은 두개 난 작은 구멍과 같았다. 한번 물길이 터지자 본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황수정 중사와 김민지 상사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역시 과거의 선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당해왔으며 그 끔찍한 악습을 자신들의 후임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이 부대의 전통이자 문화였던 것이다. 새로운 전투와 길들인다며 후임의 발을 일부러 밟아 뭉개는 행위, PX에서 강제로 물건을 사게 하고 돈을 뜯어내는 행위, 심야에 잠을 재우지 않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 그들이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관으로 일관했던 중대장과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을 위해 묵인했던 대대장의 책임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수사 과정은 언론에 일부 공개되었다. 전 국방부 차관의 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가혹행위 사건.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성난 여론으로 마비되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가 소집되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이하은 하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보인 저항의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굴종 대신 전화를 선택한 그녀의 행동은 부조리한 폭력에 맞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처럼 보였다. 며칠 뒤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군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군을 믿고 자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의 발표대로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부대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침묵의 성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뒤였다. 부대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을 때 하은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다. 석 달 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은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자신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을 뉴스로 접하며 그녀는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버지 이하응은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딸의 식사를 챙기고 잠자리를 돌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하은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하은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지. 그래. 이하응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제야 이하응은 신문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비는 그냥 아비일 뿐이다. 하지만 제가 알았다면 어쩔 셈이었느냐. 내 이름을 믿고 더 쉽게 군 생활을 하려고. 아니면 내 얼굴에 먹칠할까봐 더 참고 견디려고.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하응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내가 이하응의 딸이 아니라 이하은으로 살기를 바랐다. 그 어떤 배경이나 이름의 무게 없이 오롯이 너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깨지고 또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의 넓은 등이 하은의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강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등. 그 등에는 하은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간의 흔적과 고뇌가 새겨져 있는 듯 했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사실 반대하고 싶었다. 내가 겪게 될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믿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내가 진짜 군인이 되는 순간을. 이하응이 몸을 돌려 하은과 마주섰다. 하은아, 아비가 생각하는 진짜 군인은 그저 명령에 복종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군인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설령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반한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호령보다도 강한 힘이 있었다. 나는 내가 지난 석 달간 묵묵히 참아왔을 때보다 그 발을 하즈라는 명령 앞에서 못하겠다고 저항했던 그 순간이 훨씬 더 자랑스러웠다. 너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된 게다.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군인 이하은으로서.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하은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혼란이 눈 녹듯 사라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이해와 위로에서 비롯된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무조건 참는 강철이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 자신의 존엄과 정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날 밤 하은은 정말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넓은 등을 보았다. 더 이상 무겁고 외로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등이었다. 한 달 뒤 군사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주범이었던 황수정 중사와 김민지 상사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상해, 강요 등 적용된 혐의만 10가지가 넘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겠다던 그들의 꿈은 한순간의 오만과 뒤틀린 권력욕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가혹행위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다른 선임 부사관들도 계급 강등과 함께 타 부대로 전출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책임의 칼날은 지휘관들에게 더욱 매섭게 향했다.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부조리를 묵인 방조한 책임을 물어 중대장과 대대장은 즉시 파면되었다. 여단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사실상 군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군단장 역시 지휘 책임을 지고 국방부 장관에게 자진하여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한 부대가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한 초유의 사태였다. 이 사건은 이하은 하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군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후 군대 내 생활 문화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하은은 집에서 TV 뉴스를 통해 담담하게 그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무겁고 서늘한 안도감이 내려앉을 뿐이었다. 한때는 가족처럼 지내야 할 전우였던 사람들. 그들이 징벌받는 모습을 보며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
잘못된 시스템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목도한 씁쓸함이 더 컸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하은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저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하응은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저 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다른 편한 곳으로 옮겨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두어도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게다. 아니요. 돌아가고 싶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무너뜨린 곳이니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못다 한 제군 생활을 마저 하고 싶어요. 이하응의 딸이 아니라 군인 이하은으로서요. 그 말에 이하응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처음 그녀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처럼. 그 손길에는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다. 하은이 복귀한 부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했고 부대의 분위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건강해져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선임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지 않았고 훈련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대화하고 웃음소리를 냈다. 하은의 복귀는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혹시나 그녀가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혹은 다른 병사들이 그녀를 어렵게 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고 후임들에게는 따뜻한 선임으로, 동기들에게는 든든한 전우로 다가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조심스러워했지만 곧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대원들에게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살아있는 상징과도 같았다. 어느 맑은 날 새벽, 하은은 누구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 전투복이 아닌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연병장이었다.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고 또한 끝났던 바로 그 장소.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여명 속에서 하은은 가볍게 몸을 풀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듯 달리지 않았다. 징벌처럼 느껴졌던 구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온전히 즐겼다. 연병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그녀의 시야에 부대의 풍경이 들어왔다. 새롭게 페인트 칠된 생활관 건물, 훈련을 위해 정렬된 장비들, 그리고 저 멀리 개양대에 걸린 태극기까지.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참는 것만이 군기가 아니었다. 때로는 부서질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기였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곧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한 명의 전우를 구하는 것이 곧 모두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연병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하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것은 과거의 눈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